3편에 접어들어서는 지난 시간에 행정상 강제 집행을 봤죠. 그 중에는 대집행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즉시강제하고 행정조사, 이건 연역적으로 각계 취급되어 왔던 거고, 지금도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같이 다루는데, 이거는 판례 비중이 높지를 않아요. 옛날에 출제 빈도가 극히 떨어졌던 건데, 최근에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률 출제가 오히려 많다라는 거. 그다음 즉시강제는 최근에 최신 판례가 조금 판시되면서 조금 출제가 되고 있고, 이 3편의 뒷부분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중요한 거는 행정벌에 관한 부분이죠. 자, 즉시강제는 말 그대로 즉시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 개념이죠. 그래서 의 보면은 뭐 학설하고 똑같아요. 행정강제 일종이다. 강제 집행하고는 달라요. 행정강제가 넓은 개념이고 거기에 강제 집행과 즉시강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종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 시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국민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신뢰 행사가 가능한 거는 강제 집행 중에 직접 강제와 여기 즉시 강제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고,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과 구별된다. 교과서 내용 그대로죠. 그 다음에 불법 게임물 수거 폐기. 이 게임물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죠. 대물적 즉시강제고, 불법 게임물은 이게 계속 유통되면 해로우니까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로 사례는 외울 필요가 없죠. 해석으로 다 끌어내야 되고. 자, 이거 이명박 정권 때죠. 연도 보면 다 어떤 정권인가를 알 수 있죠. 이거 한번 봐봐요.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예정 시간으로부터 무려 5시간 30분 전에, 그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상경에서 시위하려고 했던 건데, 예정 장소로부터 무려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게, 그래서 고속도로 뭐라 그러나 인터체인지 그 진입을 막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난 거죠. 그 다음에 피구호자, 이거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이 보호조치는 사람에 대한 대인적인 것도 있고 물건에 대한 대물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는 뭐 더 그렇게 판신하지 않았지만 피구호자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이건 대인적인 거겠고, 그 다음에 구호를 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니까 즉시강제, 이런 거 제목 갖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경찰 간의 제지 조치, 이거 범죄 예방 제지거든요. 이것도 범죄 예방 신속하게 해야죠. 즉시강제. 그 다음에 경찰 간의 제지 조치 발동 행사 요건 해석 방법인데, 두 번째 쪽은 행정상 즉시강제는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비례원칙은 전 영역에 다 적용되죠. 경찰 간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 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뭐 특별할 거 더 볼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쌍용자동차 대한문, 이 대한문이 덕수궁 정문인가? 정문인가? 그거 좀 헷갈리네. 대한문이 헷갈리네. 통상 정문은 남쪽에 있죠. 통상 정문은 남쪽에 있는데, 이제 창덕궁 같은 경우가 원래 이궁 또는 별궁으로 지어진 거라, 원래 여러분들 정궁, 법궁이라고 법적인 궁전, 법궁 내지는 정궁, 이거는 경복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비들하고 또 왕들이 또 여자 엄청나게 또 많이 얻었잖아요. 처는 아니고 첩들,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창덕궁 이쪽을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를 했죠. 그래서 그쪽 증축했는데 거기는 법궁이 아니기 때문에 동쪽으로 정문을 만들어놨죠. 동쪽으로. 근데 그게 이례적인 거고 덕수궁은 제가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헷갈리네. 뭐 여러분들은 뭐 법에 관한 건 아니니까. 대한문 하단합 인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관이 제재. 이거 636하고 비교해서 이미 봤죠. 자, 그 정도로 기억을 환기시키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행정조사에 관한 게 이제 음주 측정하고 일반 국민에게 가장 흔한 게 이제 음주 측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에 관한 게 또 한 부분이고, 운전자가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했으나 채취한 혈액이 분실, 오염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치 정도를 증명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건 단서가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한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지방직 7급도 굉장히 지역적인 걸 출제하는 건데, 저런 거는 전문 변호사 아니면 그렇게 법학 전공의 변호사라고 해도 음주운전에 관한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잘 다루질 않거든요. 지역적인 건데, 음주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이 실시한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불복한 사안에서 호흡 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 후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재측정 또는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이러기 때문에 1차 호흡 측정기에 의한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저도 뭐 운전하고 그러지만 이런 판례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해가지고 그냥 제목 갖고 여러분들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세무조사에 관한 건 유형화되어 있거든요. 세무공무원의 조사 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지 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이게 반복해서 조사하면은 이게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이 관련되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봤더니 세무조사 한 번 하면 한 2달에서 3달간 그 영업소에 세무공무원이 상주하면서 필요한 거 압수도 하고 계속 자료 분석하고 2-3달 동안 영업이 마비될 정도라고. 그 세무조사 끝났다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재조사를 또 해버리면 이거 1년에 반을 갖다가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 이거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면 금지되는 거에 해당할 게 아니다라는 거 뻔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판례 보면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거로 납세자 등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 조사하는 경우, 이런 상주해가지고 이럴 정도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첫 번째 조사가 실질적으로 포괄적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그 과세자를 획득하는 거다. 그러면 이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다. 대충 감각으로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법적 근거에 관한 건데 노동조합의 회계, 격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와 같은 업무 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 노동조합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제목만 보면 뭐야? 지도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경우 응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 격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의 격리 상황, 기타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윤석열 얘는 진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그 육사 정규로 시험 봐서 들어간 애도 아니고 당시에 그 특기자로 축구 선수 골키퍼로 그 들어갔던 전두환이보다 대가리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작자는. 아니 이 병신은 군대를 안 갔어도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번에 무인기 사건에 대한 것도 완전히 개무식한 발언을 하지 않나. 지금 뭐 노조에 관한 이 회계 이걸 갖다가 그 3대 적폐 중에 하나로 지적하면서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이미 다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법적부가 다 있어요. 그럼 지가 무식하면 참모들한테 물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마치 그냥 노동조합에 대한 거는 그냥 전혀 뭐 회계에 관한 검사를 전혀 할 수 없어가지고 마치 그냥 뭐 행정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인 것처럼 이미지를 더 씌우는데 참 대머리보다 무식한 놈은 살다 처음 봐요 진짜. 이게 그 대통령이라는 권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죠? 권력과 권위는 다른 거예요. 권력은 물리적 힘일 뿐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정치학에서도 이런 걸 다루는데 제일 넓은 개념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영향력은 말 그대로 상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자체를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게 뭐 모든 걸 하여튼 다 포함한 이 광범위한 힘을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그 영향력 중에 그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영향력 힘을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이 단순하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걸 넘어서 내용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평가될 때 그걸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또 권위주의하고는 전혀 다르죠. 권위주의는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독재의 일종이고 권위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권위가 없으면 권력도 어느 순간 발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무식한 놈이 지금 설쳐대고 난리 치는데 공직사회 움직일 것 같아요. 지는 지 한마디에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멧돼지 하나 날뛰는 거로 내버려서 지가 다 알아서 하나 그래요. 무인기 지가 혼자 막던 뭐 노조 때려잡던 알아서 하나 그래. 밑에 안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대가리가 안 좋고 그러면 김영삼 때 정부 조직 마비됐어요. 안 움직여요. 뭐 대통령이라는 자가 꿀통인데 뭐 효과적인 지시를 못 내리잖아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존칭도 안 써요. 사적인 자리에서. 아유 또라이 그러죠. 물론 공식적으로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욕하다가 과장님한테 혼났죠. 김사무관 아무리 그래도 그 자네가 모시는 상관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긴 했지만 근데 이 권력과 권위는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그래 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 인정하고 네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난 인간 윤석열 난 네한테 꿀릴 거 하나도 없다. 네보다 인성이나 모든 거 지적 능력이나 네보다 훨씬 낫고 여러분들도 공직사회에 들어가서 공무생활 때 권력에 굴종하지 마세요. 그냥 권력은 계급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무식한 상관들한테 더구나 정당성도 없는 놈한테 주눅들거나 구력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이라는 거 난 좆도 아닌 자리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뭐 5년 헤쳐먹다가 교도소가 갈 그런 자리인데 참 어쨌든 걱정이에요. 이게 뭐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어요. 어쨌든 윤석열은 개인 자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이거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말아먹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게 될 건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제가 답답하네. 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저 판례를 봐도 노동조합이 마치 아무런 감시나 견제를 안 받고 멋대로 부정 저지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제도상으로도. 자, 행정강제는
강제 집행이 원칙이고 즉시 강제는 예외적이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은 의무 부과와 불이행을 기다렸다 하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면 어떤 강제를 당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즉시 강제는 그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침해적이에요? 즉시 강제가 더 침해적이니까 얘가 최우수단이다라는 보충성. 뭐 그 정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절차관계 영장주의인데 대법원 판례가 설득력 있어요. 사전 영장주의는 원칙적으로 행정 영역에도 적용되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의 예외를 인정해요? 영장주의 자체의 예외가 아니라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사후 영장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형사법에도 헌법 12조 3항 단서 형사법에 가는 건데 거기도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 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사회안전법 지금 다 없어졌죠. 이게 이제 그 보안 처분에 관한 그 규정인데 요 사례까지 뭐 할 건 아니고. 근데 헌재는 엽기적이에요. 영장 불효서래요. 지금 이건 완전히 엽기적이에요. 여기는 본질상 급박성 요건을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거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 정신 나간 소리죠. 이 사전 영장주의가 어렵다면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서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예 사후 영장이든 뭐든 영장주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엽기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예언아이죠. 각각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예언아이입니다. 헌재는 논리적으로 엉터리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 등급분리에 관한 거, 이 영상 게임물 이런 거에 관한 거 헌재 결정이 1년에 누적된 결정례가 있죠. 헌법에서는 그거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검열이냐 아니냐 관련되는 게 굉장히 헌재가 결정이 축적되어 있고 출제가 꽤 많이 되거든요. 헌법에서. 자, 등급분리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거 합헌이다. 합헌인 거는 외울 게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행정조사 영장주의인데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라는 거죠. 이 원칙적으로 영장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본 거고. 그 다음 행정조사하는 게 있는데 서면조사 결정과 보정 요구의 범위인데 이거 굉장히 지엽적인 거거든요. 세무조사에 관계되는 건데 자, 세 번째 줄 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질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와 조정계산서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지조사 이거는 뭐예요? 실질조사 이건 굉장히 침해가 크니까 그런 감각으로 보면 돼요. 이건 뭐 이렇게 그런 감각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당초 세무조사를 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게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 세 번째 줄 이것도 뭐 외울 게 없어요.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게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행정조사의 근거인데 이거는 뭐 그 자발적 협조로도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적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권력적인 거니까. 근데 행정조사 규정이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판례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법률 의의는 전형에 다 적용되죠.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는 허용된다. 이거는 뭐 법률 의의는 전형에 다 적용되는 거죠. 행정조사 하자인데 이게 골때려요. 위법이라는 판례도 있고 이게 일관되지 않고 사건에 따라 달리하거든요. 보면 과세관청 내지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의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뭐예요? 이러면 합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도 없다. 그러면 일단 위법인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죠. 당연무효다.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뭐 우리가 봤지만
명백한 하든지 아닌지는 자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사유는 애워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하여 실시한 거, 이건 그냥 위법이니까 안 이어도 되죠. 무효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는데 세무조사 선정해서 했다? 그럼 위법이다. 이것도 외울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특정 항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경우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기간에 대해 중복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건 뭐 금지된다는 거 뻔히 보이고. 그 다음에 위법이다. 이거 뭐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 그럼 위법은 당연하겠죠. 근데 무효사유면 별도로 외워야 되는데 무효가 아닌 거는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이 누가 봐도 위법인 거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아예 적법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봐야죠. 두 번째 줄 보면 이게 충남 부여 거기구나. 감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 감사를 하던 중에 현지조사 차원에서 부여군수 소속 담당 공무원과 충청남도 담당 공무원 참여, 이게 이제 의미할 거예요. 감사원 위원이 주도를 했는데 같이 한번 현장에 가봅시다 했는데 걔가 권한도 없이 제가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권한 있는 이 군과 도 담당 공무원 참여하에 토양 오염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이 주도했지만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보면 안 읽어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판례,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인데, 이게 742에도 또 같은 판례에서 다른 논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동거하는 남녀가 이제 그 부부싸움을 한 건데 사실혼 관계였던 것 같아요. 법적 뭐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흉기를 들고 막 그 위협하는 상황이라 다급한 상황이었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이 남자가 도시가스 이 호스 줄을 갖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터를 들고 대치 중이었어요. 도시가스가 새어나오는데 거기다 가스 불 붙이면 폭발하잖아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창문을 통해서 저쪽 대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창문을 통해서 가스총을 발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리가 너무 1.5m밖에 안 되는, 근데 가스총이나 권총 명중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결국 오른쪽 눈에 맞아 실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관이 정신 나갔나? 그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쐈나? 이 경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관계를 저도 보니까 경찰이 그렇게 무식하게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명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을 쏠라고 쏜 게 아니라 다른데 다리나 쏠라고 했는데 이게 튕기면 반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지 이 경찰이 무식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자, 이거 보면은 두 번째 줄 1.5m 미만의 근접한 거리에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인 소외 2로서는 원고의 안면 부위를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람의 눈이나 심장 이런 데 맞추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눈 부위 등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될 주의무가 있는데, 그 가스총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원고의 오른쪽 눈에 명중하여 그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해 그리고 실명에 이르겠다. 그럼 원고가 입은 상해는 가스총 발사 행위 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인의 손해, 이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780에 있어요. 780. 통상 손해냐? 780. 780에 보면 그 괄호 4번 있죠. 이게 666하고 연결되는 건데, 통상 손해는 인과관계에 있는 거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손해는, 특별 손해는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범위에 들어가지, 예견하지 못했던 경우는 배상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지금은 그 단어만 익히는 거로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같은 판례 742에 다른 논점이 또 있다 그랬죠. 742.
과실에 관한 논점인데 742의 맨 위에 보면 3번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오른쪽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과실 인정 666. 자, 이거는 뭐 제목 갖고 끝나죠. 그 다음에 정당방위에 관한 거죠. 이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가 몇십 개 있는데 총론에는 이 정도만 해놨어요. 강론에는 더 많은 판례를 제가 실어놨는데 다음 주 앞서 제가 직장 다니기 때문에 강론 개정 작업은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게 됐는데 자, 임의동행 요구 말 그대로 임의동행이에요. 현행범 체포 요건이 있는 거 아니고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동행이라 동의했다가도 내가 마음이 변하면 나가겠다는 풀어줘야 돼요. 근데 못 나가게 하고 설렁탕까지 사줬다. 아니 무슨 국민이 개 돼지예요? 나를 그 경찰서에서 잡아놓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설렁탕 하나 사주면 내가 뭐 신체의 자유가 침해돼도 웃고 있어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강제 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 저항한 행위 이건 정당방위가 되니까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의 법적 성격은 사회적 제약이다. 이건 원래 손실보상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가축을 기를 때 전염병, 지금 이제 법률상의 용어가 감염병으로 바뀌었는데 감염병에 내가 감염되거나 내가 기르는 가축이 감염된다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물어주죠? 살처분하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물어주는 거지 법적인 손실보상은 아니다. 그 지난번에 그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이 이것도 법적 손실보상이 아니거든요. 정책적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살처분보상금을 뭐 이거 합헌이라고 하는 건 넘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신보호법에 관한 건데 일단 뭐 침해가 아니다는 거 넘어가면 될 거고. 두 번째가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는 논점인데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되어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게 뭐 불허되면 결국 뭐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말만 교도소가 아니지. 이거 명칭을 뭐라 그러더라? 보호소인가? 명칭 사기예요. 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똑같은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경우에 입국이 불허된 경우 일본은 도시락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푸짐하게 잘 나오던데 우리나라는 아우 진짜 개 거지같이 뭐 주더라고요. 참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하나가 다 국격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예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몇 달이고 1년이고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거. 이거 불법 수용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불법 감금이에요. 이거 뭐 수용이란 말 쓰죠. 자, 근데 일단 구제 청구 절차가 진행 중에 수용이 예대되면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그죠? 나 수용된 거 풀어줘라. 그게 목적 달성하면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소멸한다. 이런 건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자, 이제 출제빈도가 높은 행정벌인데 일단 논란이 두 가지 사례만 했는데 형사벌과 행정형벌은 이 둘 다 형사처벌하는 거니까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인정하는데 논란이 없어요. 근데 행정형벌과 질서벌은 이건 실질은 형벌과 과태료로 실질을 중시하면 다른 거니까 병과가 가능하고 병과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분류를 중시하면 얘 둘 다가 행정벌의 일종 아니냐? 그럼 분류를 중시하면 같은 걸 병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긍정설, 뭐 학설 유생 축제 아니까 가볍게 보면 되고 대법원 판례는 부정설이에요. 실질적 차이를 전제로. 이게 논리적이에요. 형벌하고 과태료는 이건 본질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헌재는 병과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정종석, 홍정석 교수는 진짜 판례도 계속 제대로 못해요. 근데 헌재 입장은 일단은 병과가 가능한 건데 국가 입법권 남용 여지가 있다. 이 박준성 교수도 이 하나만 보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헌재 입장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요지를 볼 거니 넘어갑시다. 자, 대법원 판례인데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벗어나 무등록 차량을 운전한 자에 대한 과태료 주자와 형사처벌은 일사부재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자,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근데 대법원은 저런데 헌재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좁게 봐요. 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을 의미하는 거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형벌과 목적 기능이 중복된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이중처벌 금지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에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거 27에서 인용했잖아요. 남용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위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형벌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일사부재의 원칙 내지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지만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병과하는 입법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거지 위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도 결론은 똑같은 거고. 자, 나머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과징금은 행정행위니까. 자, 뭐 안 봐도 되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던가 안 봐도 그만이고. 제왕법정지의 헌법적 의의인데 죄는 범죄, 형은 형벌, 법은 법률, 정은 정한다.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는 그 원칙을 제왕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왕법정주의에 관한 것도 헌법에서 굉장히 중시하게 다루고 형법에서 더 디테일하게 제왕법정주의를 다루는데 행정법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는 않아요. 우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왕법정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우리 행정법에서도. 자, 제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거로 무엇이 범죄이며 이걸 줄여서 죄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를 구성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법률도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벌의 선택은 입법 재량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과태료하고 형벌의 차이가 나오죠. 그 단지 간접적, 이 어감을 느껴요.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애, 간접적 장애냐 직접적 침해냐 이 어감 차이를 느끼면 돼요.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과태료를 과할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 공익을 침해, 그래서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장애냐 침해냐 느껴지죠. 감각이. 행정형벌을 가할 건가. 행정형벌을 가할 경우 법정형의 형종은 형벌의 종류를 줄임말이에요. 형벌의 종류와 형벌의 양을 어떻게 정할 건가는 입법권자가 재관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다. 그 다음에 형법 총칙에 적용하는 건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이 형법의 일반법이잖아요. 다른 형벌법규에 의해 처벌하는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 규정 중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래 그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과실범은 형법에서도 과실범은 특별히 그 본죄의 과실범은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별도로 더요. 그 별도로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거 안 두면 고의범만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 위법성 인식에 관한 첫 번째 판례는 540과 관련해서 이미 봤죠. 위법성 인식은 형법에서는 굉장히 중시되는 논점인데 다행히 뭐 행정법에서는 형법을 잘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대법원 판례가 정신 나간 건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 가능하다. 이거 당연한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아니 이건 제왕법정주의 위반이죠. 좀 전에 왼쪽 페이지에서
특별 규정 없으면 고의를 유하지 아니한다. 특별 규정 없으면 과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해놓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이런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모순되는 걸 다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양벌 규정은 되게 쉬워요. 그 금년도에도 국가직 9급에 또 출제가 되고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는데 양벌 규정은 양쪽 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법인이나 사업주의 행위자 같이. 그래서 양벌 규정은 이걸 잘 보면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태만은 게을리하는 거, 이거는 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실. 그러니까 영업주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종업원과 무관하다, 종업원과 별개다는 거예요. 종업원의 범죄 행위와 그 영업주 또는 사업주, 자연인일 때는, 그러니까 법인일 때는 법인,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영업주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나 행위자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종업원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임감독상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책임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책임이다. 이것만 알면 외울 게 거의 없어요. 식품 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 태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입원하고 있다고 감독을 못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화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책임 면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이거 어떤 교회 사건인데 교회 이름 까먹었네. 이거 날벼락 맞았어요. 옛날에는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업무주만 처벌하는 규정이라 했다가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미안한데 너부터 처벌하기로 우리 바꿨다. 날벼락 맞은 거예요. 이 변호사 자신했을 거예요. 옛날 판례 입장에 따라 행위자는 처벌당하지 않는다. 100% 승수다. 이랬을 건데 날벼락 맞았죠. 미안한데 과거는 있고 너부터 처벌하기로 했다. 날벼락 맞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요. 뭐 특별한 논거가 없어요. 이 논거를 알려면 옛날 법률을 다 찾아서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금년도에 출제가 됐잖아요. 이거 뭐 출제 안 됐다고 빼놨던 친구들 그래도 뭐 당황했을 거 뻔해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치 구성요건상 자격 흥별. 그 종업원에게 범죄가 안 되더라도 영업주의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왜? 이럴 게 없죠. 별개다라는 거. 종업원의 이거하고 별개다 이러면 각각 범죄 성립도 각각 별도로 따진다. 이러면 외울 게 없죠. 그 다음에 그 영업주 처벌에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조건 아니다. 그렇죠. 별개다. 독립된 거다. 이러면 뭐 다 제목 갖고 되죠. 그 다음에도 타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영업주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자, 타인이 고용했지만 내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업원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는 누가요? 고용주예요? 고용주는 고용만 했지 다른 사람한테 파견 나갔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이 감독할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고용한 자와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가 다를 경우에 그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위법행위 동기가 영업주의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별개다라고 하면 이 동기가 회사를 영업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면할 수 없다.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뭐 다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에 양벌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거 지가 자기 책임지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종업원이나 실질적 사용자, 아까 고용주와 실질적 사용자가 나눠질 때 걔한테 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쟤 때문에 손해받은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을 자기가 묻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 조항으로서 개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거 위헌이라고 했죠. 이거 보충자료로 볼까요?
보충자료 5페이지 보면 논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다 걸렸어요. 책임주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양보를 해서 책임주의에는 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위헌이다라는 건데, 과실밖에 없는, 아까 얘기했죠. 영업주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 위반한 거, 이게 과실 표지거든요.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 종업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언론도 다 오보였고 노량진 강사들 이 판례 좋게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양벌 규정이 위헌이라 양벌 규정은 없어졌다고 잘못 알아가지고 제 교재 개정판 냈을 때 난리가 났어요. 노량진에서. 이론서도 그렇고 객관식 문제집도 그렇고, 아니 양벌 규정이 없어졌는데 이 책이 엉터리라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밝혀졌죠. 제가 엉터리가 아니라 다른, 저 빼고 다른 강사들이 다 엉터리였다는 거. 자, 그 근거를 한번 보여줄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위헌이 됐던 게 그냥 밑줄 친 게 없어서 그랬어요. 밑줄 친 게, 다만 개정된 거 한번 보세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없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헌재 결정의 핵심을 안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몇십 개 법률들이 이 단서를 다 추가했어요. 개정되면서. 그러고 나서 이게 기출문제에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제 다 다른 강사 책도 오류를 발견하고 뒤늦게 이제 수정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도 독해를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자, 675 교과서 볼까요? 뭐 핵심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게, 이하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농고로 몇십 개가 위헌 결정 됐는데 뭐 다 실어놓을 의미가 없죠. 그 양벌 규정에 알아서 저런 표준이 나오면 여기 없는 판례 다 위헌이다,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범죄 능력인데 이것도 똑같이 양벌 규정 같은 거. 자,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성고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뭐 별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대표자거든요. 근데 이건 옛날 판례이면서 이건 지워버릴까 싶네, 개정하면서. 왜냐면 이거 대표자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를 바로 의제되는 거거든요. 거기 오른쪽 페이지 7번 먼저 볼까요? 7번. 산지관리법의 양벌 규정 중에 법인의 대표자 부분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그 종업원, 대리인, 수임인, 이거는 법인하고 별개의 인격체예요. 별개. 근데 이 대표자는 법인하고 혼연일체예요. 그 대리하고 대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이 법인이라는 게 법이 만든 사람이지 그 생물학적인 어떤 유기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때요? 그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법인이잖아요. 법적으로 의제된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인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를 해야 될 자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결정이 곧 법인의 결정이고, 대표자의 범죄 행위가 곧 법인의 범죄 행위고, 그래서 민법에는 법인의 그 불법행위 능력, 범죄 능력, 이거 갖고 불법행위 능력이 민법, 법인의 범죄 능력이 인정되는 데가 형법에서 논란이 되는데, 형법에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행정법에는 양벌 규정 인정합니다. 이런 게 다른데, 그래서 어쨌든 대표자의 행위는 바로 법인의 행위로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나 종업원, 이거는 달라요. 그런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법인 대표자란 말이에요.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직접 책임이란 말이에요. 바로 대표자의 행위가 바로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진다. 자, 이게 있죠. 근데 그렇지만 대표자의 행위는 바로 법인의 행위가 되지만, 범죄 행위가 되지만, 근데 그 형량이 반드시 같아야 될 건 아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1번하고 7번하고 판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판례인데, 여러분들 그 형벌권의 근원은 국가 형벌권이에요. 오로지 국가만이 형벌권 갖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조례로 이제 그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인데, 옛날에 그 위헌논의가 강론의 지방자치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논란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 형벌권이다라는 배경 지시가 안 돼요. 그럼 국가에서 나온 형벌권으로 국가를 처벌하면 이거는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요거를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국가가 본래 그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했다. 이거 기관위임이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 단체 위임으로 사무주체가 넘어가는데, 장에게 위임하면 사무주체는 안 넘어가요. 권한은 넘어가요. 사무주체와 권한은 다른 거예요.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지가 아닌 거예요.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사례가 나오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제한 축중을 초과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한 사안인데, 이거는 그 청소차 운전, 청소사무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벌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국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31조는 위헌이다. 이게 아까 자연인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양벌 규정. 이게 책임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법인에 가는 것도 똑같다고 본 건데, 논리적으로는 이건 엽기적인 거예요. 이 헌재 재판관 이 아저씨들 그 써주는 거 그냥 제대로 읽기는 하고 사인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진짜 엮인 게 뭐냐면, 헌법 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다. 헌법 10조가 뭡니까? 인간의 전원과 가치죠. 거기서 말하는 인간은 자주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근데 헌재 이 아저씨들 엽기적으로 인간의 전원과 같이 해서 법인의 양벌 규정에 관한 책임지를 끌어낸다? 미친 겁니다, 이거는. 참, 이거 보면 참, 아이고, 안타깝다, 안타까워. 능력이 안 되는데 왜 헌법재판관으로 가가지고 저 개망신을 당하나. 좀 말이 안 되는 논거입니다. 근데 수험생 입장은 다행이에요. 제가 뭐 논술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게 진짜 엽기적인데, 여러분들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양벌 규정, 책임 없는 자에게 과실도 없는데 처벌하는 거 위헌이다. 여러분 입장에서 반가운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똑같은 게 또 나오죠. 산지관리법 양벌 규정 중에 법인의 대표자에 이거는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한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 법학인데 법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한다. 이거는 외워야 될 거예요. 그다음 7번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뭐 위헌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맨 밑에 거 법적 근거 없기 때문에 법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 고용된 사람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걸 미리 봤죠. 이게 아직도 이게 참 애매하네. 참.
행정형벌까지 하고 과태료 질서벌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해야 되겠네요. 행정질서벌의 특성부터 이제 새로운 음해학부사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